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헌법 1회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례집에다가 지금 이제 키노트 합쳐서 이제 강의 진행하고요. 필기 노트가 제공됐죠. 필기 노트는 그냥 여러분 강의 도구입니다. 예, 이걸 뭐 자료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연습장 대용, 예, 연습장 잘 안 갖고 다니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좀 필기 할 거 없다 생각하시다가도 여러분들이 보면 갑자기 막 쓰고, 예, 안 써도 될 것 같다 싶은데도 막 쓰시고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만들어진 연습장입니다. 연습장인데 이제 우리 도표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제 연습장이니까 그냥 연습장으로만 편하게 활용하시고 강의 끝나면은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필기노트는 자료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노트하고 이제 사례집인데, 이 사례집은 강의용 도구로 끝내십시오. 사례집 끝내고 나서 나중에 열심히 정리한 다음에 한 번 더 보겠다. 별로 의미 없고, 볼 시간도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논점 추출하는 연습이나 이제 이런 것들만 하면, 사례집의 이제 도구로서의 기능은 다 끝나거든요. 판례집이나 사례집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두꺼운 몇 년, 뭐 3년간 판례집이나 혹은 이제 뭐 사례집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이제 논점을 어떻게 이제 활용해서 어떤 타당한 결론에 이르렀는가 그런 것들만 이제 확인만 되면 그러면 뭐 논점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떤 논점들을 내 머릿속에 넣고 와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남는 이제 과제이기 때문에 결국 요번 강의도 결론은 이제 키노트, 키노트가 가장 중심이 되는 강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키노트를 중심으로 진행하진 않아요. 사례집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남기는 이제 정보들은 키노트 안에 정보들을 내 거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활용법을 익히는 것,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은 이제 키노트에 물론 다 다루지는 못하죠. 이제 사례에서 다루는 그 쟁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례집 한 300개 정도 쟁점 잡죠. 암기장 같은 교재에서. 근데 그 300개는 예전 사법시험부터 해가지고 뭐 브리타 대비까지 다 이제 고려되던 것들을 뭐 최대한 모아놓은 게 300개고 실제 쓰이는 거는 한 50개 정도? 예, 그게 계속 돌고 돌거든요. 그 중에서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소위법 금지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 법치주의의 대표적 쟁점들, 그 다음에 뭐 영장주의, 적법 절차, 뭐 과잉 금지 원칙이나 기본권, 뭐 경합 충돌, 뭐 이런 것들 주로 총론적인 주제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이 조금 덜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런 거 좀 가다듬으면은 이제 사용 예들이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뭐 기본권 강론에 뭐 직업의 자유니 뭐 재산권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개념도 알고 내용도 아시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활용해서 점수를 좀 더 얻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만 이제 추구하시면은 별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미천을 잘 닦아야 될 부분들이 총칙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원리의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기본 원리 이제 선택형 준비로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지만 이제 사례형에서도 쓰이는데 그런 것들을 잘 반영 못 합니다. 그리고 제도 파트 이런 것들은 선택형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만은 사례형에서는 딱 나올 게 특정되어 있거든요. 선거제도 하면은 선거운동 자유의 제한 문제.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선거의 공정성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오고 지방자치도 보면은 행정법에서 다루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법치주의적 한계 원리나 뭐 조례 재정권의 한계 원리나 뭐 이런 것들 다루면 끝이거든요. 정당제도도 뭐 정당해산제도 뭐 이 정도 이제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판례만 딱 이제 판례상 이제 주어진 것만 쓰면은 적당한 점수 받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정당제도의 어떤 본질 헌재가 이제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가미를 하게 되면 양점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풍부한 점수를 받죠. 우영우 점수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은 점수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뭐 만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려고 공부하는 거고, 그죠? 통과는 적정한 수준이면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질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제 배우신 것들, 학교에서 배우신 것들 많이 배우셨어요. 많이 배우고 좋은 것들을 배우셨지만은 그걸 이제 시험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이제 잘 맞춰내는 이런 과정들을 연습만 하시면은 금세 실력이 증가합니다. 1순환 때 여러분들이 좀, 야, 이런 거 처음이다. 예. 헌법을 학원에서 배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학교에서 뭘 배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운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활용법을 잘 이제 몰라서 여러분들이 쭉 그 지식들이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것이지, 그거를 이제 쫙 모아서 집중시켜서 이렇게 부각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제 포인트를 잡고, 그때부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다라고 느끼는 건데, 그 실력은 이미 학교에서부터 배양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이제 잘 우리가 예쁘게 만들고 잘 보이게 채점하는 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눈에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뭐 원론부터 막 처음부터 1학년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갖춰진 지식 가지고 어떻게 이제 멋지게 활용하는가 그런 걸 이제 다듬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좀 편안하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후에 바로 레슨이 들어가죠. 그룹 레슨 들어가는데 민사법 레슨하고 이제 겹쳐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피곤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 분이 민사법을 다 담당하시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제 첨삭이 밀려가지고 이제 대면 첨삭이 이제 밀려버려서 어쩔 수 없이 뒤쪽으로 뽑아서 이렇게 좀 진행하시다 보니까 과목이 겹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오시고 계신다고 제가 이제 소식 잘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형사법까지 이제 끝이 났죠, 그죠? 형사법 뭐 정주영 선생님 레슨 하셨다고 하고 이해철 선생님도 레슨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여도도 높고 지금까지 열의가 좋다고 해서 저도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대면 첨삭 이제 내일부터 들어갈 텐데 첨삭 끝나면 한 11시 될 거라고 해요. 저는 집에 어떻게 갈 건지 지금 고민도 좀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은 사례집 우리 헌법재판론부터 들어가죠. 387페이지 펼치시고요. 예, 우리 변호사니까 재판론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387. 자, 키노트는 일단 덮어놓으시고 이제 필기노트를 옆에 펼쳐놓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필기노트는 키노트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총론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편제가 되어 있으니까 저 뒤쪽으로 가서 헌법재판론 쪽으로 가보십니다. 필기노트 53페이지, 52페이지. 네, 뭐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이 계신 분들이고 거기다가 또 강의 일정이 그죠? 막 넉넉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키노트도 다 보지는 못합니다. 요번 시간에. 그래서 이제 사례집하고 이제 연동되는 부분만 이제 가려서 볼 텐데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처리 가면 제가 이제 그룹 레슨을 키노트로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키노트로 그룹 레슨 하면서 그때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좀 더 보강해서 책 한 권을 완성해낼 수 있도록 제가 계기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제 딱 사례집에 맞는 연동되는 부분만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다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그런 것들이 이제 편해지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면 불편한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이 쉽게 이제 형성되고 또 자신감들이 생기면은 안 써진 것도 잘 써지고 안 보이던 것도 잘 보이게 됩니다. 기대하시고 한번 진행해 보죠. 자, 이제 380페이지에 이제 위헌법률 심판하고 위헌소원 두 가지 이제 결합 문제 나가는데 일단 먼저 우리 헌법재판의 체계부터 한번 전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죠. 헌법재판 체계를 보겠습니다. 쟁송이란 개념이 이제 재판, 소송 이런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인데요. 자, 쟁송이란 말은 관청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들을 쟁송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쟁송 안에 이제 소송도 있고 심판도 있고 재판이 있고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재판 안에 이제 소송이 있고 비송이 있죠. 네, 쟁송은 관청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이런 각종 작용들을 얘기하고 재판은 이제 사법관청,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작용, 심판은 행정관청을 통해서 해결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관청을 통한 분쟁 해결의 작용. 네, 그리고 이제 소송은 분쟁성이 아주 강해서 엄격한 이제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운영하고 입증 책임도 정해진 대로 이제 분배되는 이런 이제 엄격한 절차를 소송이라고 하고 비송은 말 그대로 이제 부정이죠. 그래서 이제 분쟁성이 약하거나 없는 사건들, 좀 후견인 지정 사건이나 이런 것들처럼 법관의 자율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됨으로써 재판 공개주의 이런 것들도 배제되는 것들을 이제 비송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판이 아니지만 재판에 준하는 어떤 행정상의 결정작용들을 이제 넓게는 재결이라고 하죠. 재판유사 결정작용, 줄여서 재결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쟁송이라는 큰 개념을 이제 분류해보면, 이제 주관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주관쟁송과 객관적인 질서를 보호하려는 객관쟁송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행정수법에도 가면 이제 주관쟁송이 대부분이지만은 민중소송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민중소송으로서 객관쟁송들이 도입이 되어 있어요.
자, 주관예술은 이제 주관이라 객관 이런 용어 좀 체크하죠. 예, 이런 용어들이 우스워 보이지만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요걸 이해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선택형 푸냐 마냐, 법리를 이해하느냐 마냐가 중요한데 주관은 자 각자 본인, 각자를 얘기합니다. 각자 본인들, 개개인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은 어떤 전체, 공동체 전체나 혹은 이제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사물 이런 대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관이라는 말이 이제 주인주자죠. 세상의 주인, 세상의 주인은 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본인들의 관점에서 어떤 뭔가를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주관적인 시각이라고 하고 객관은 이제 그 외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체, 남들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남들의 생각, 이걸 이제 객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 이제 판단 대상인 이제 그 사물이나 사건의 속성, 그 자체가 이제 무엇이냐. 주로 이제 이 대상의 속성은 이제 전체의 인식을 통해서 이제 고려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 속성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틀이 있는데 이게 물병이냐, 뭐냐, 이런 이제 그 속성이라는 것은 신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체 나 아닌 남들의 생각을 대조해서 그 대상의 성격이 속성이 이제 파악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쓰냐면 신뢰보의 원칙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우리 이제가 법적 안정성의 원칙이 주관적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다. 이 객관식에서는 오지문으로 나옵니다. 객관적 측면으로 고려됐다 해서 오지문 나오거든요. 신뢰보의 원칙은 각자의 국법에 대한 각자의 믿음을 각자의 믿음인 채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런 각자 믿음의 존중 법칙이거든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해요. 주관적 원칙. 그런데 이제 소위법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은 그냥 현상 자체, 사건이나 사물의 현상 자체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을 부여하고 그걸 이제 금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법이 과거로 함부로 역류하는 것들,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 전체나 그 대상의 속성 자체로서 그 법 질서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치는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론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법 금지가 객관적인 측면, 신뢰보호 원칙이 주관적인 측면이다. 이런 데서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양심의 자유 같은 데 가면은 양심은 주관적 양심을 보호하지 객관적인 양심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정리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각자의 내면의 어떤 가치관, 특히 윤리관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회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주관적인 권익보다는 말은 각자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쟁송이란 거죠. 그런데 요거는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전체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쟁송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관쟁송에서는 이제 당사자주의가 적용돼요. 다른 말로 이제 민사소송법에는 처분권주의라고도 하죠. 당사자에게 소의 처분권이 있다. 절차의 처분권이 주어진다.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당사주의, 처분권주의가 이제 적용되고 소의 이익이라는 것도 이 소의 이익은 모든 소송에 적용되는 이제 일반 요건입니다. 요거는 이익 없으면 소 없다라고 하는 이제 소송의 사법의 소극성으로부터 나오는 한계 법리이기 때문에 일반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당사자에게 절차의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객관적 소송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 청구인 심판 당사자 그 소수에게 운명을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심판관의 직권주의가 적용되며 또 소의 이익도 원칙적으로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심판 청구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지만은 예외적으로 객관적 심판의 이익에 고려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헌법소송에서 보면은 반복 가능성이나 해명의 중대성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요건을 못 갖춘 사례에서도 심판을 진행하는 이런 법리들, 또 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할 때도 보면 예외 법칙으로 객관적 심판의 이익이 적용되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요건 자체가 소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논리가 이제 적용되는데 좀 이따 볼게요. 자, 이제 우리 헌법재판이 대표적으로 객관쟁송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이제 질서를 보호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객관쟁송은 기관소송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헌법 준수 의무와 유권 해석권이 있는 기관들에게 맡기는 게 그 운영면에서 가장 객관적이에요. 그러나 이 기관들이 융합하는 현상들,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집권 정당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또 집권 여당이 같은 당 소속이다. 이래버리면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려워지는 문제, 그리고 이제 권한쟁의나 이런 것도 문제 삼아야 될 걸 문제 삼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민중소송이 아주 예외적으로 고려되죠. 이게 이제 권리구쟁 헌법소원으로 대표되는 이제 헌법소원인데요. 자, 민중소송, 헌법소원.
예외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재법에는 보충성 원칙을 명시하면서 민중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예외다라는 걸 직접 명시하고 있고요. 자, 민중소송은 이제 헌소인데, 자, 요거는 남용의 위험성이 엄청나게 커요. 예, 민중들이 제기하다 보니까 민중의 열정은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조금 찝찝하면은 소송 제기해버리고, 변호사 강제주의 지금 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소 제기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소 방지 필요성, 이게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면에서 본다면, 일단 헌재법에 그 적법 요건이 기본권 침해 주장이 있을 것을, 소장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헌재법에 따르면 이제 권리구제헌법소원의 대상 적격은 기본권 침해 공권력 작용입니다. 모든 공권력 작용이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 작용으로 한정되는 게 주관쟁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 주장을 원래는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남소의 위험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객관쟁송의 주관생 소송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기본권 침해 주장이 들어가 있어요. 헌법소원에는. 그리고 이제 지정재판부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 헌법소원 하면 있죠. 남소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공탁금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이제 헌법소원이나 이제 이런 보충성 원칙의 어떤 구성이나 기본권 침해 주장을 요구하는 이제 이런 헌재법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이제 개관을 먼저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이걸 이제 가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위헌법률 심판부터 들어가는데, 위헌법률 심판의 요건부터 권한쟁의 요건까지 모든 소송의 적법 요건, 즉 소송 요건은 다 소의 이익입니다. 광의의 소의 이익. 물론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서 권리 보호 필요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따지는 파트도 있긴 한데 전체가 그 외에도 다 소의 이익이에요. 자,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등 각종 이제 헌법 재판의 요건들은 두 가지를 이제 먼저 체크합니다. 자, 첫째, 소의 이익의 구현입니다. 구체화.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부터 해서 적격 개념까지 전부 이제 소의 이익. 왜냐면 이게 사법의 소극성에서 나오거든요. 사법의 소극성 한계. 한계로서, 자, 이익 없으면 소 없다. 이런 법원이 있거든요. 법에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이익 없으면 소 없다. 자, 이런 것처럼 사법은 입법 권력이나 행정 권력과 다르게 세상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정치 권력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세상에 선언하는 권력이에요. 분쟁이 있어서 이제 찾아오면은 우리나라가 정한 법이 이렇다라고 이제 적용해서 풀어주는 권력이 사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소극성이에요. 세상 질서를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법권 독립 이런 것도 아주 강조되죠. 자, 어쨌든 소극성인데 그 소극성이 이제 이익 없으면 소 없다라는 법원으로 형성되고 그게 이제 소의 이익으로 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볼 때 보면 다 제가 소의 이익으로 설명을 다 할 겁니다. 대상적격 판단하고 이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송 요건은 소의 존속의 요건입니다. 소 존속의 요건. 자, 소가 존재하고 지속되기 위해서 계속 구비가 요구되는 이런 이제 요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친다면 변론정 개시, 헌법재판으로 친다면 종국 결정 시까지 계속 구비가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성립해서 이제 심판을 들어갔지만은 도중에 이제 적법 요건을 못 갖추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 이런 거를 관련해서 많이 나오죠. 당해 법원에서 소가 취하됐다거나 당해 법원에서 부적법 각하 결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일 때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 못 갖추는데 그럴 때 보면 처음에는 재판의 전제성 갖춘다고 심리하다가도 나중에 이제 해당 법원에서 그런 이제 취하나 각하 같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재판의 전제성을 이제 사후에 못 갖추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본안 심리하다가도 각하를 선택을 해요. 자, 그래서 소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 계속 구비되는 요건인데 다만 나중에 보면 이제 재판의 전제성이나 이런 거 판단할 때는 이제 재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한다 이런 법칙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헌재법 규정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소의 이익이다, 소의 존속을 위한 조건이다. 요게 소송 요건하고 이제 연결이 바로 이제 탁탁 돼서 요걸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헌법률 심판이 나오는데 요거 보시기 전에 오늘 처음이니까 좀 작업할 게 좀 있어요. 진도가 좀 덜 나가더라도 작업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먼저 자, 지워보십시오. 이제 결정정족수 쪽 여러분 이제 필기노트의 좀 아래 중간 단락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재판에 공통되는 요소인데요. 자, 먼저 결정정족수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참여로 심리를 하고 그 참여 재판관들의 과반수로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죠. 과반수가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우리 키노트에 가면 두 문자 있으니까 이렇게 쓰기만 하겠습니다. 육탄 정변 위인. 예. 총환자로 없이 육탄전으로 정변에 성공한 위인 이렇게 이제 외웁니다. 육탄 정변 위인. 자, 그리고 이제 소수의견제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내려갑니다. 요거는 이제 사례가 이미 출제돼 있죠. 그죠? 사법시험에서 옛날에 출제된 건데, 변호사 시험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대비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가처분은 여러분 잘 아시지, 이제 가구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본안결정, 종국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인정되는 보전 처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재가 이 가처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성을 취해요. 자신이 내릴 결정에 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들이 보면 아주 넓어서, 그, 본안 청구가 명백하게 부적법하거나 명백하게 이유 없는 정도만 아니면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십니다. 우리 사례 문제 있으니까. 근데 우리 헌재법에 가면 이제 요런 게 써져야 되죠. 가처분을 쓰려면 이제 요런 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점수 1점인데 안 들어가면 이제 점수 빠지는 거예요. 자, 정권가라는 두 문자인데요. 키노트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해당 파트에 가면. 잘 보이게 뭐 날개면에 쭉쭉쭉 붙어 있어요, 두 문자가. 헌법재판소는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두 문자 싸움입니다. 그래서 두 문자를 잘 이제 아셔야 되고. 자, 이제 정권, 가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 같은 경우도 가처분이 이루어지거든요, 실제. 예, 우리 현재가 예시설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전의 필요성은 두 가지 심판 중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심판에 다 공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표 주자를 그냥 예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확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문 문제 대비하셔야 되고 선택형이라면 또 사례형이라면 요 조문 관계를 반영을 해주신 게 맞죠, 그죠? 예시설까지 판례니까. 자, 정권가. 경제계에 이제 월가가 있죠. 월스트리트. 예, 그러면 이제 정치계에는 정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조해서 좀 기억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의 효력. 요것도 이제 다뤄집니다. 확정력은, 뭐, 기판력을 포함하는 확정력은 심판에 관여한 당사자들을 이제 구속하죠. 예, 그래서 심판 청구인과 또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해서 심판에 관여한 존재들을 구속하는 것인데, 이제 기속력. 여기서부터 이제 헌법재판의 특징이 들어갑니다. 이 기속력은 헌법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통치조직에게 확장되는 효력이에요. 그래서 헌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 결정이 나면 모든 국가조직이 다 이에 복종해야 될 이런 의무가 이제 부여되는데, 자, 통치조직, 모든 통치조직을 구속하는 확장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규적 효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규적 효력은 법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효력입니다. 그래서 법규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규범통제. 위헌법률 심판이나 이런 규범통제 제도를 가동한 결과 이제 위헌이 선언되면, 규범통제에서 위헌이 선언되면 법규범이라는 것이 세상 국민 모두를 구속하다가 갑자기 싹 없어지는 거죠. 해가 떴다, 해가 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소송에 관여한 당사자나 통치조직이 아니더라도 즉 일반 국민들까지 구속하는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효력. 이래가지고 법규적 효력이 만들어집니다. 법이라는 게 해하고 똑같죠. 법치국가에서는 해기 때문에 온 공동체를 다 비춰서 규율을 하다가 위헌 나면은 싸그리 없어지잖아요. 갑자기 암흑수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대세적 효력, 일반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범 통제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때만 생성되기 때문에 아주 한정된 효력이고, 얘는 통치조직만 구속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위가 이제 자꾸 커지는데, 자, 이제 이 기속력은 시험에 이제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두 문자로 이제 인권 위기 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권 위기. 네.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의 각종 결정, 그리고 이제 법률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기속력이 명시되고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합헌 결정에는 기속력 없다. 이런 거 나와야 되고,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 결정에 기속력이 있겠는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겠는가? 이런 변형 결정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쟁점이 생성돼요. 자, 인권위기, 요 두 문자. 인권위기 상황, 이렇게 이제 떠올리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심 들어봅니다. 재심은 반대로 우리 헌재가 이제 소극설을 취해요. 웬만하면 재심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왜냐하면 재심은 헌재가 내린 결정을 폐기시키려는 이런 거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 피곤해요. 결정 내리고 빨리 다른 사건에 집중하거나 좀 쉬어야 될 텐데 또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인식해서 그런지 우리 이제 국회도 헌재법을 만들 때 명문의 규정을 안 뒀어요. 재심에 대해서는 아예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현재는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꼭 필요하면 허용하려고 해서 개별 허용서를 취하는데, 자, 요게 중요합니다. 규범 통제에서만큼은 허용하지 않아요. 즉,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규범 통제는 아까 봤듯이 이런 법규적 효력들이 상정되는 영역이거든요. 법규적 효력.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상정되는 이런 영역이다 보니까 법적 안정성의 요청. 법적 안정의 요청이 아주 강조되는 결과, 규범 통제 심판에서는 이제 법적 안정이 아주 강조되는 영역이니까 재심 자체가 어때요? 재심의 그 속성 자체가 법적 안정을 아주 해치는 요소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 안정이 특히나 강조되는 영역에서, 유형에서 법적 안정을 해친다는 게 누구나 봐도 당연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규범 통제 제도 아니면 다 인정합니다. 정당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 판단 요탈, 뭐 재판부 구성의 위법 이런 걸로 이제 재심을 다 허용하는데, 다만 이제 위헌법률 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나 이런 규범 통제 심판에서는 이제 부정하는 판례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틀을 좀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위헌법률 심판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로 나올 게 이제, 뭐 재판의 전제성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필기 노트 다음 페이지로 넘겨놓으시고 재판의 전제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판, 그 다음에 전제성, 그 다음에 심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재판은 형식과 심급을 불문하고 법원의 고유한 사법작용에 해당하면 모두가 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광의설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을 이제 넓게 보고 이런 이유는 우리나라가 재판 소원이 이제 금지되는 나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위헌적인 재판이 형성돼 버리면, 그걸 이제 사후에 가다듬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 소원이 금지된 나라에서 위헌법률 심판, 즉 위헌적인 재판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위헌법률 심판을 넓게 이제 인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유한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담당 작용이면 괜찮다. 그래서 이제 사법행정작용 이런 것들만 배제됩니다. 사법부가 하지만은 그 기능이 실질이 행정작용인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법정 질서 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그 녹음 불허가 이의신청 사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보면 법정에서 녹음을 허가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이런 이제 근거 규정은 어떤 사건의 그 심리 그 자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단순한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법행정작용의 근거조항이고 고유한 사법작용의 이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 할 때 재판의 개념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제 결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선택형 공부하고 정지문 할 때 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판의 전제성은 여러분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뭐 기준으로 자,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경우는 다시 우리 현재가 주문이 달라지거나 혹은 이유가 달라지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법적 의미가 달라지거나 그런 경우도 든다 하죠. 그래서 다 두 문자입니다. 개적다, 주의, 내효 이렇게 보시는데 아주 어려운 미션, 난제가 깨졌다. 기분이 죽여주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해 봅니다. 깨졌다, 주의, 내효. 자, 요 이제 대표 쟁점들이 있어요. 이 쟁점들이 선택형에서 주요한 출제 대상이고 이런 쟁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풉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막연하게 뭘 쓸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름 잡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요런 내 머릿속에 있는 쟁점들을 대조해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속어법이라고 하거든요. 속어법. 내 머릿속에 있는 개별 파트마다의 중요한 쟁점들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우다가 남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어를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들을 그냥 판서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도표로 짜서 이렇게 목차별로 이렇게 중요한 걸 앉힌 이유가 이게 이제 해당 파트의 제일 중요한 쟁점들이니까 이것만큼은 쟁점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이제 계류 중일 것 또는 계속 중일 것 조건에서는 이제 보세요. 당해법원에서 소가 취하돼 버리거나 혹은 부적법에서 각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사안이다. 헌법재판이 아니라 당해법원의 재판이 그러면은 재판의 전제성 원칙적으로 못 갖춘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의 이익의 구현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을 진행할, 규범 통제를 진행할 이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법원이 없어져 버리면. 그래서 재판을 진행할 이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그 이익은 우리 헌법이 이미 규정되어 있죠. 그죠?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 심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를 헌법이 직접 명시를 해놨고요. 근데 그게 이제 소의 이익의 요건을 헌법이 직접 이제 명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이제 쟁점이 되고, 자, 그래서 사실관계 볼 때도 당해법원에서 소취하나 부적법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 대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해 사건에 적용될 것, 요거는 나중에 사례 문제에서 볼 건데, 간접 적용되는 것도 적용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벌칙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벌칙 조항의 근거 조항,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금지 조항, 이런 이제 구속요건 조항이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벌칙 조항의 구속요건 조항, 벌칙 조항의 구속요건 조항, 이런 것들이 재판의 진정성 요건을 갖추는가, 이런 문제에서 갖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든 간접적으로 적용되든 적용되면 되기 때문에, 당해 재판에 적용되어서 어떤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간접 적용되는 법률도 포함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경우, 자, 여기가 이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 쟁점인데요. 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판이죠. 그죠? 승소, 무죄. 가장 유리한 재판이 그것도 최종 확정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내용의 재판의 가능성이 이제 없어져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우리나라의 이제 민사재심이나 형사재심은 그 사유들이 보면 다 이익재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당사자한테 이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유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보다 더 이익이 되는 판결 유형이 없죠. 승소, 무죄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판결 유형이 없기 때문에, 재심 사유를 못 갖춰요. 좀 더 쉽게 하면, 재심을 진행할 이익이 없습니다. 재심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그냥 끝. 다른 내용의 재판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 쟁점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심사 단계로 들어가면 아까 본 거죠. 소송의 요건은 소존속을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종국결 정시까지 계속 구비가 요구되는데, 다만 도중에 뭐 이러한 이제 이유로 재판의 진정성을 못 갖추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객관적 심판 이익의 법칙이 객관 수용에 일단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 심판이 또 외워야 됩니다. 재판 진정성, 또 헌법 소원, 권한쟁의 모두 공통된 이론이 제시되는데, 반복 가능성, 그리고 해명의 또는 해명의 중대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택적입니다. 5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문제 사안들이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해명될 이익이 존재한다면 심리를 진행한다라는 객관적 공동체 전체를 위한 심판 이익이 이제 적용돼요. 자, 그 이유가 뭐죠? 재판의 진정성이 소의 이익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소의 이익이 적용된다. 그래서 뭐 헌법 소원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의 모든 요건에서 적용되는 일반 요건이 돼요. 객관적 심판 이익은. 자,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 판단은 이제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한다라는 게 이제 일반론인데, 그 이유는 헌재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죠? 헌재법상 헌법재판이 이제 열릴 경우에 수사 자료나 재판 자료, 이런 이제 각종 그 사건에 관련된 기록들, 자, 크게 사건 기록들이 헌법재판소로 이제 송부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 사건에 이 법률이 적용되는가,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게 재판의 전제성의 농인데, 사실관계를 알아야 될 거예요. 사실관계를 알아야 적용되는 건지를 따질 건데, 사실관계를 볼 수 있는 사건 기록을 송부받지 못해요. 송부 요청 못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이제 알 수도 없는데 적용 여부를 가려야 되니, 결국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기록을 알고 있는 제청법원이 가장 이제 객관적일 것이다 해서 웬만하면 존중하는데, 그래도 보면은 예외적으로 직권 각하 나오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례형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정지문할 때, 객관식 대비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경을 깔았으니까 이제 사례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387페이지입니다. 첫날 좀 제가 살살 하려고 하는데도 마음이 바빠서, 우리가 일정이 이제 짧으니까 마음이 바빠서 좀 말이 좀 빠르네요. 자, 사례 117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재청신청의 적법 요건 나왔는데요. 자, 먼저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첫 줄, 자, 중간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되면, 의료보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병원이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의 질, 범위 등에 관해 규제를 받고 정해진 건강보험 수가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 이런 제약이 따르죠. 그래서 그 단락 맨 마지막 두 줄로 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법 3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면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또 규정하고 있다. 상당히 이제 규제가 세네요. 자, 이제 다음 단락. 그래서 갑은 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외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여 오던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건강보험기관으로 요양기관으로 이제 지정되자 이를 거부하고 그를 이제 소송을 제기하죠. 예, 취소 소송을 이제 제기하였다. 자, 이제 내려가서 맨 마지막 이제 설문입니다. 갑의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에 적법 요건을 검토하시오. 자, 재청 신청의 적법 요건. 예, 재판의 뭐 전제성 이런 거 아닙니다. 재청 신청. 예. 법원의 재청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재청 신청이 타당한지를 이제 판단하라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례집은 이제 이런 게 기능이에요. 이게 모호하잖아. 뭐 물어보는 거지 했을 때 다음 페이지 딱 들어보시면 아, 이거구나. 예. 이렇게 이제 확인되면 사례집의 기능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안에 내용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 사례집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례집 안에 그 구성 내용들을 보면 사례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이제 쟁점인데도 보면은 그 배점의 크기에 따라서 축소되고 압축 확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막 목차 나누어서 서술할 때도 있고 막 두세 줄로 끝내버릴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써야 될 것과 이제 중요한 핵심 쟁점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키노트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틀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 들어봅니다. 1번의 논점의 정리. 첫 줄. 헌재법 41조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위헌재청 신청을 이제 할 수 있고, 자, 두 줄 뒤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재에 재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첫 줄에 보시면 이제 법률이 대상적 격이고 또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두 줄 뒤에 소송의 당사자여야 된다. 소송의 관여자가 신청권을 가진다. 자, 요 세 가지가 검토 대상이에요. 재판의 전제성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예. 재판의 전제성을 못 갖춘, 전제성 요소를 못 갖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신청의 적법성을 못 갖췄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재판의 전제성을 이제 우회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자, 로마자 이론을 하시면 1번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요거는 이제 PPT로 이제 다 봤으니까요. 가볍게 이제 처리하시면 돼요. 그 줄된 부분이 깨적다 주의 내효, 그걸 이제 풀어 쓰는 부분입니다.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시면 다음 단락에 줄 볼까요? 지금 문제 3은 법조항이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의 근거조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송 계속 중이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그래서 이제 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드릴 것도 없는 부분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체크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2번 가보시면 처리하는 거요. 예. 2번도 가보시면 재청 신청인 갑은 당해 사건인 요양기관 지정 처분의 취소 소송을 직접 제기한 당사자이며, 예. 그리고 또 법 22조는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의 요건을 다 갖췄다라고 이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만 남는 거예요, 이제. 로마자 2의 1번 쟁점만 남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알면은 나머지 뭐 법률일 것,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따로 볼 거예요. 예. 자, 이제 사례 118번으로 가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 및 재청의 적법 여부 똑같은 건데 요거는 안에 들여다보지 않고요. 쟁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만 뭐 확인되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 저자께서 좀 독특하게 좀 이렇게 독특하다기보다는 이 압축을 막 압축 서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뭐 정치하게 들여다볼 분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분석은 아주 또 깔끔하게 떨어지고 뭐 어떤 뭐 분석의 여지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요 사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빗금 쳐놓으세요. 예. 사례 번호에다가 슬러시 빗금 넣어가지고 안 봐도 된다. 자, 이제 1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재판의 전제성. 모의시험인데, 자,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두 줄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갑은 종로구청장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1차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사건 개요가 다 이제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이 사건 소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후 갑은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했다. 자, 손해배상 체크해 보시고, 예, 요게 사례에서는 이제 국가배상 청구예요. 국가배상 청구. 예.
제기했고, 자,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 갑은 1차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법인 식품위생법 조항에 대해서 재청 신청을 하려고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가? 자, 다시 위에 줄 뒤에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체크하세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영업정지 처분 이제 취소 소송 그 자체가 아니죠. 취소 소송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금 그 밑에 식품위생법 44조에 이제 그 관련 근거 조항, 금지 조항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줄 뒤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겠는가? 자, 어떤 쟁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죠. 재판의 전제성 의의는 이제 됐고요. 깨졌다 주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자,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앞에 진행된 내용들이 이제 다 공무원들의 어떤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 이런 것들을 이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국가배상이 되는 거죠. 자, 국가배상은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고요. 기본권 파트로 가서 우리 배상법에 이제 규정이 있고 자, 내려가서 맨 마지막 줄된 데 보세요. 자, 사례에서는 특히 사후에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이 되는 경우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자, 사후 체크하시고 밑에 위헌, 그 다음 고의나 과실 체크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인데요. 자,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중에 사후에 근거법이 위헌 나왔다. 자, 여러분들 행정법에서 다 하시는 겁니다. 헌법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헌법학자들의 관심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법에 가면은 행정처분 이후에 근거법에 위헌 결정 났을 때 이 행정처분이 이제 무효가 되는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가 그런 이제 대립이 대원 판례 중심으로 나오는데 중대명백설부터 해서 중대설 여러 가지 견해 대립이 있지만은 우리 대원 판례는 중대명백설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다라고 보는데 자, 근데 이제 근거법이 위헌인 하자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근거법이 위헌인 하자는 아주 중대한 하자가 맞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이나 이런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근거법이 폐지되었다, 없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중대한 하자가 맞죠. 그러나 그게 행위 당시에, 처분 당시에 하자가 명백했는가, 그게 인정되지 않아서 항상 취소 사유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보시면요,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에 그 근거법에 대해서 사후에 위헌 결정 났죠. 사후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후속 처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과세 처분 이후에 뭐 압류 공매 처분 혹은 압류 공매 이후에 압류 이후에 이제 뭐 각종 이제 공매 등 집행 처분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정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일단 먼저 근거법이 일단 위헌 결정 나고 나서 제2의 후속 처분들, 과세 처분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후속 처분들은 당연무효예요. 이거는 견해 대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속력 때문이죠. 기속력. 위헌 결정에 따른 이제 기속력 작용으로 모든 통치 조직에게 부과되는 의무, 반복 금지, 결정 준수 이 두 가지 의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게 되면 당연히 무효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근거법에 대한 위헌 선언 이전에 있었던 선행 처분, 얘 운명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결론은 취소 사유설입니다. 대원 판례와 헌재입니다. 우리 판례가 이제 모두 취소 사유설을 취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논점이 나오죠. 하자 있는 행정처분, 무효 논의. 일단 근거법이 위헌으로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폐지됐다는 말은 근거법의 하자가 얘한테도 하자가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있게 되는데 이런 이제 근거법이 폐지되는 어떤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처분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자, 무효 논의가 나오는데요. 중대명백설, 중대설 두 가지만 소개됩니다. 헌법에서는. 자, 중대명백설은 이제 결론적으로 취소 사유설을 취하고 중대설은 당연무효설을 취하는데 근거법이 폐지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법률 유보를 갖출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하자는 법치주의에서 엄청나게 중대해요. 둘 다 자, 중대하다라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대성만 조건으로 하는 견해에서는 요건 다 갖추기 때문에 이제 당연무효예요. 당연무효가 된다. 자, 근데 중대하고 또한 명백해야 된다. 그 당시에 이것까지 요구하다 보면 이걸 못 갖추거든요. 명백성. 요 당시에 위헌이 명백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위헌 결정 공식적으로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법률은 합헌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합헌으로 추정되는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행위 당시 하자가 명백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X다 보니까 하자는 있는데 무효인 하자는 아니다. 그럼 뭐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유동적 유효 상태가 되고, 그러면 제소 기간을 지켜서 이제 항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구제를 못 받는데,
당연 무효가 되면은 제소 기간이 없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영구적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 확정 무효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소 기간 없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이제 차이가 나죠. 자,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또 이론 하나 이제 추가한 게 다만 이 뒤에 이제 후행처분들, 이 후행처분들이 이제 필요한 사안들, 후행처분들이 반드시 요청되는 불가결한 이런 사안이면 선행처분도 당연 무효가 된다. 이런 이제 법리를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이 전체 구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얘가 당연 무효가 될 수밖에 후행처분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얘가 저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당연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결국 저 행정처분의 목적 달성이 안 돼요. 처분의 목적 달성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그냥 당연 무효로 해도 법적 안정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후행처분이 반드시 요구되는 이런 사안일 때는 선행처분도 취소 사유가 아니라 당연 무효가 되어야 한다. 이런 법칙을 우리 현재가 이제 제시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로마자 2의 줄대인데 사후에 어떤 그 영업정지 처분 이런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이 되었을 때 일단 당연 무효는 아니고요. 자, 저기서 이제 논리를 좀 확정합니다. 저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위헌 결정 이전에는 자, 이게 중요해요. 합헌으로 추정되는 법률에 근거한 작용입니다. 합헌 추정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을 한 것이다. 위헌 선고 이전에는. 그렇게 본다면 행위 당시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고의나 과실이나 이것들은 이제 행위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 요소가 아니라 행위 요소이기 때문에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 합헌으로 추정되는 법이 지배하던 당시에 집행을 한 것들은 그 자체가 고의 과실이다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이 그 자체로서는 성립이 안 되고요. 자, 이제 로마자 3번 사례의 경우 내려가 보죠. 두 줄리로 갑니다. 자,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국가배상법 조항이지. 자, 국가배상법 체크하세요.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법인 식품위생법이 아니다. 식품위생법 체크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아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도중에 그 식품위생법을 위헌재청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기했다면 당연히 근거조항에 대한 재청 신청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 안에서 식품위생법을 이제 위헌 제기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국가배상 사건은 국가배상이라는 불법행위 중심의 이제 그 요건들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식품위생법 자체의 근거조항은 바로 적용되는 법이 아닐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세 줄 뒤에 식품위생법 조항은 직접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자, 그리고 또한 밑에 봅니다. 식품위생법에 대하여 헌재가 위헌 결정을 선고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한 종로구청장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의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 다시 위에 네 줄 뒤에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자, 밑에 요게 이제 위에서 봤던 거죠. 로마자에서 봤던 거. 그래서 사후에 근거법에 위헌이 나온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 고의 과실이 이렇게 이제 간주되거나 의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또 고의 또는 과실 체크 넣었습니다. 그 밑에 줄에 고의 또는 과실 인정되지 않는다. 예, 로마자 2에서 봤던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경우나 이런 재판의 전제성 요건 충족이 안 되는 사례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로마자 이번에 이제 그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된 이것도 판례거든요. 예, 판례 번호가 없지만 지금 그 판례입니다. 예, 그래서 사후에 위헌 결정이 근거법이 위헌 결정 났다 하더라도 고의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 자, 그다음에 로마자 3번에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는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조항은 직접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간접적으로도 적용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적용이 안 된다. 요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해 내시면 끝. 근데 요거는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요 사례는 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분석적이니까 이런 것들은 사례에다가 이제 별표를 크게 치든가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면 좋겠어요. 혹은 이제 복습하실 때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한 거 위주로 해서 좀 이제 다양한 쟁점들의 이제 연동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볼 수 있는 정도만 살려놓으시고 나머지 간단하게 이제 치면 바로 그냥 나오는 뭐 요건만 알면 답이 바로 나오는 이런 사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사례 120번으로 가겠습니다. 헌법소원의 대상 및 재판의 전제성 쟁점인데요. 자, 요거는 좀 최신 문제죠. 첫 줄, 서울특별시 종로구 X아파트 주민 갑. 자, 아파트 주민 갑이, 지금 이제 세 줄 가볼까요? 세 줄 앞에 물이용 부담금 부과 체크하세요. 예, 요거는 이제 판례 사안인데, 한강수계의 그 수질보호를 위해서 한강물을 그 수도원으로 해가지고 공급받는 이런 이제 집단들에게는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특별 부담금이 부과돼요. 그래서 상하수도 요금에다가 플러스 몇 프로 해가지고 이제 부담금이 같이 책정되는데 이게 이제 재산권 침해나 이런 문제들로 이제 주로 많이 문제 나오죠. 특별 부담금은 재산권 파트의 대표 쟁점입니다. 주로 많이 안 다뤄져요. 많이 안 다뤄지지만은 이렇게 이제 다루어졌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이제 열려버립니다. 모의고사는 예고죠. 언젠가는 이런 걸 낼 거다. 이런 예고고, 요번에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언젠가는 낼 거다. 그리고 과거에 한번 냈으니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냈던 것도 모의고사로 나오기도 해요. 예. 변시로 기출된 것인데 또 모의고사로 나오기도 하고 변시 출제 안 된 건데 이제 예고 차원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예고되면 한 3년, 4년 지나야 나옵니다. 예, 그래서 법전형 모의고사 이거 막 여러분들이 막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예, 어떻게 올해 모의고사 막 다 막판 되면 다 정리해야 될까요? 막 이런 뭐 작년 것까지 3년치 할까 이러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예, 쟁점 확인하고 변물이 없으면 끝. 예, 오히려 다른 교재를 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당분간 뭐 내년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꼭 안 나온다 이러면 또 나올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좀 과감하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특별부담금이 원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세 줄로 가면 이제 무리용 부담금. 이게 이제 특별부담금이고. 자, 이제 내려가시면, 자, 고단락에, 맨 아래 두 줄로 가보죠. 한강수계법. 제1항 5항, 그 다음에 한강수계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 아래가 갑니다. 헌재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68조 2항의 소원을 이제 줄여서 위헌소원이라고 하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또는 위헌소원. 68조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줄여서 권리소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답안에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권리소원, 위헌소원. 학자들이 쓰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판례도 쓰고. 자, 이때서 이제 위헌소원을 제기했는데, 위헌소원은 위헌법률심판의 아류작이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불복형 규범통제제도거든요. 그래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가로막혔을 때, 당사가 이제 제청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자가 안 보인다. 심리를 진행하겠다. 해가지고 제청을 거부했을 때, 그때 이제 우회적인 통로를 터주는 게 위헌소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복형 규범통제라고 외우거든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불복형 규범통제 68조 2항 근처에다가.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법원의 결정, 즉 제청 결정에 대한 이제 불복 요소를 이 68조 2항이 모두 흡수를 해요. 그래서 모두 흡수하는 결과 나중에 헌재법에 가면은 그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나 동일한 사유의 재신청 이런 걸 다 금지시킵니다. 금지시키는 이유가 법원의 재청권은 이제 헌법상 주어진 권한으로서 존중될 필요가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 우리가 옆에서 따로 돌봐드릴게, 우리한테 오시라,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위헌소원 제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불복형 규범통제, 위헌법률 심판의 불복장치다, 이렇게 관련된 불복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건이 똑같아요. 재판 전제성, 법률일 것, 법원의 재청 신청의 기각, 요것만 뒤집히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위에 바로 위치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주장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한강수계법, 이거는 이제 법률이죠.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1항과 5항 두 가지를 들었는데 요 밑에 참조조문이 주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1항하고 5항이 다 이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인가 그걸 뒤져보라 이런 뜻이 이제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 한강수계법 시행령을 또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그 앞에 1항 및 5항 체크하세요. 그리고 뒤에 수계법 시행령 할 때 시행령 체크합니다. 자, 시행령은 명령, 법률이 아니죠. 그래서 위헌소원의 대상 적격을 못 갖춥니다. 그걸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 앞에 이제 수계법 내용은 당연히 법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상성은 있는데, 다만 1항 및 5항, 요게 이제 밑에 참조조문을 대조해서 이게 이제 재판에 어떻게 기능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주셔야 돼요. 먼저 참조조문 내려가 볼게요. 19조. 무리용 부담금의 부과징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항이 뭐냐면 그 내용을 나중에 이제 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자, 씁니다. 부과징수 대상이에요. 땡땡 대상. 어떤 게 부과 대상이다. 한강수계의 물을 이용하는 이제 주민들에게 부과된다. 이런 식의 부과 대상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항 내려가 보시면, 죄송합니다. 5항 내려가시면 그게 이제 구체적 기준이에요. 기준 체크하죠. 땡땡 기준. 부가징수의 구체적인 기준. 요걸 이제 정한 건데, 일단 직접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지만, 예,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먼저 써보겠습니다. 요 두 조항은 엮어보세요. 예, 필연적인 연관관계의 노예입니다. 필연적 연관관계. 네, 요게 우리 현재가 제시하는 위헌소원에서 또 중요한 어떤 쟁점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크해 놓으시고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설문일의 논점의 정리로 가보죠. 1번, 법률 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것 나오는데, 위헌법률 심판의 이제 대상은 이제 법률이라고 우리 헌법과 헌재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요거를 우리 현재가 이제 실적으로 확장시키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률에 준하는 이런 규범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긴급 입법이나 중요 조약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정리 또 하나 들어가죠. 자, 여러분은 준법률 그리고 준법규 명령 이런 것들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이제 볼 기회가 있을 텐데 행정명령, 법규명령 이런 이제 강학상, 학문상 구분을 하는 이제 용어의 취지는 이 법규명령은 이 법규란 말이 법규범의 고유 속성을 보유하는 명령 이런 뜻을 줄인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 걸 이제 행정명령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건데 일단 먼저 요거부터 정리하고 시간 되면 확장해 보죠. 자, 준법률은 일단 법률의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지만 법률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받는 각종 규범들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국회 동의가 요구되는 조약은 우리 판례가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거든요. 예, 국회의 관여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률 제정권자인 국회 관여로 만들어지는 조약은 법률적 효력 이렇게 대응시킵니다. 그래서 중요 조약이 60조 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는 조약이 대표적으로 준법률이에요. 예, 요건 나중에 키노트에 가면 키노트에 없을걸요. 예,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두 문자로 좀 외우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긴급입법. 헌법 76조 77조에 가면 긴급 명령, 긴급 재정경제 처분 명령, 계엄 선포 요 세 가지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명령자 들어가는 거예요.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렇게 이제 명령자 들어가는 것들이 보면 다 명문으로 최소한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헌법전에. 그래서 헌법전에 명시된 준법률입니다. 긴급 입법. 그래서 이제 긴급 입법이라고 이제 결국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준법규 명령은 자 보충 내규, 반복 내규 두 가지입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그 다음에 반복 시행된 재량 준칙, 이런 것들이죠. 자, 법령 보충 규칙은, 자, 요거는 보충의 의미 때문에 성격이 법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위 법규범, 법규의 성격을 가지는 상위 법규의 위임을 받아서 그 내용을 보강해주는 내용을 담기 때문에 얘는 독자적인 의미가 없어요. 얘는 그냥 보충하는 내용만 담기 때문에 독자적인 고유 규범의 의미가 없고 상위법에 그냥 포섭되어 버리는 성격이. 그러니까 이제 상위법의 성격, 즉 법규의 성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 법규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의미가 없고 상위 법규의 성격을 부여받게 돼 있어요. 결합해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규를 보충하는 의미 때문에 얘들은 준법규로 이제 취급되고. 그다음에 반복 내규 이런 것들은 반복 시행된 재량 규칙은 신뢰보의 원칙 때문이죠, 그죠? 신뢰의 원칙. 예, 그래서 오랜 동안 반복되다 보면 단순한 내부 기준이라 하더라도 그게 오랜 동안 이제 반복되다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신뢰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뢰에 구속되는 성격 때문에 대국민적인 구속관계, 법규로서의 속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규라는 용어, 요거 이제 뽑아서 보겠는데요. 자, 요거 아주 기초인데 기본서에서도 안 알려주고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고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예. 아마 저만 알려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회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를 구속하는 자, 행동 기준, 행위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 규범이라고 표현해요. 사회 공동체의 행동 기준.
뭐 영화에서도 나오죠. make 뭐 manners makes man 이래가지고 뭐 킹스맨 할 때 보면 매너가 사람을 만들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매너라는 게 그 행동 기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행동 규범을 지키는 것들이 주어지고 지켜지는 것들이 사람다운 거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데 사회규범을 그렇게 표현해요. 사회규범은 사회 공동체를 행동을 구속하는 이런 각종 기준을 얘기하고 영어로는 social norm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social norm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우리가 이제 뭐 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도덕 규범도 있고 관습 규범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 분야의 교리로 형성된 규범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은 법이라는 규범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법이라는 규범, 법 규범은 그러면 무슨 성격을 가지느냐, 어떤 특징을 갖느냐, 다른 것들하고 했더니 자, 강제성을 보유하는 사회 규범이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법이라는 시스템은 도덕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처럼 뭐 자연적으로 생성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국가 조직이 의도적으로 부여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기획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의도적이고 기획된 이런 이제 기준에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각종 장치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법적 지원을 부여받죠. 그래서 이제 법에 의해서 지원 또는 조력 또는 강제가 되는 이런 규범들을 비로소 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규범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법규범이라고 쓸게요. 이게 이제 완벽한 용어고, 이 법규범이라는 용어를 줄이면 법규. 법규를 또 줄이면 법이에요. 법규범, 법규, 법은 동의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정법에서 법규 명령 하면은 이게 뭐냐면, 법규범의 고유 속성. 법규범의 고유한 속성을 보유한 행정입법을 법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국민적인 구속력을 포함해서 공동체 조직 전체를 구속하는 당의 기구만 구속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구속하는 이런 대외적인 효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을 법규범의 고유 속성을 가진 명령에서 법규명령이라고 칭합니다. 자, 저거는 이제 헌법재판론부터 청론 앞쪽까지 모든 분야에서 공통되게 적용되기 때문에 도표를 그냥 외워버리세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에 논점에 들어가시면, 자, 제목이 법률 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것. 이 말이 형식적 법률 또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 또는 준법률을 이제 포함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줄로 가보겠습니다. 자, 헌재도 헌재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의 제청 신청을 매개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불복형 규범 통제의 요건을 잘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려가서 이제 줄 봅니다.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대통령령이나 부령 체크합니다. 그래서 왼쪽 사실관계에서 한강수계법 시행령 조항은 대상이 안 된다. 대상 적격 못 갖춘다. 결론이 바로 나왔고요. 자, 이제 2번으로 가시면 여기 이제 제목에 이제 준법률, 그런 이제 의미가 아니고 좀 색다른 의미입니다. 자, 첫 줄. 위헌 소원의 대상은 소송 당사자의 위헌 제청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었던 법률 규정만이므로, 자, 일단 첫째 줄 뒤에 각하 체크해놨어요. 각하. 요거는 명문의 규정은 아니에요. 우리 헌재법의 명문 규정은 위헌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할 수 있다고 기각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있어요. 기각하고 각하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각하는 심리 거부인데 기각은 심리는 했으나 이유가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내려지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헌재법이 자, 기각 위에 써놓으세요. 각하 위에다가 자, 헌재법 불명시라고 써놓습니다. 헌재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헌재가 이걸 끼워놨습니다. 결국 어디서 출발하죠? 위헌소원제도의 본질에 출발한 거예요. 위헌소원이란 것이 불복형 규범 통제다. 그래서 위헌 제청 신청이 가로막힘으로써 위헌적인 재판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우회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위헌소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헌 제청이 가로막혀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차단되는 이런 이제 위험을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도 포함시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줄로 가보죠. 두 줄 보겠습니다. 두 줄. 자,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한 법조항에 대한 청구는 원래 부적법에 각하되는 것이지만 위헌 제청 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조항이라면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 필연적 연관관계 체크하시고 왼쪽에 참조 조문에 제가 써드렸죠. 이 두 조항이 필연적인 연관에 놓인다.
예, 그래서 부가 대상과 부가의 구체적 기준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 운명 공동체 조항이다. 이제 이런 뜻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 도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도해 딱 이해하시면은 머리에 바로 박히실 거예요. 자, 어떤 A 조항이 있습니다. 법률에. 예, 그리고 또 A 다시 조항이 있는데, 예, 관련된 조항이죠. 야, 근데 일단 다른 조항이에요. 근데 지금 이 조항의 필연적인 연관관계, 필연적 연관. 즉 운명 공동체다. 뗄래야 뗄 수 없고 얘만 있어서 독자적인 의미가 없다. 예. 뭐 부가 대상이 된다라는 조항만 있고 부가징수의 과정 기준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부가징수가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징수 처분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가 대상이 누가 된다라는 것만 있고 부가징수의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부가 대상도 안 정해져 있는데 부가징수 기준만 있어도 말도 안 되고 누굴 대상으로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조항은 필연적으로 연관된 조항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봅니다. 이 사례처럼 한 조항만 제청 신청이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기각 결정이 떨어졌거든요. 이 기각에 이제 각하도 포함되고,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위헌소원의 요건을 갖추죠. 법률이고. 그럼 위헌소원 제기할 수 있어요, 얘는. 근데 이제 A 다시 조항이 이제 문제예요. 얘가 되겠느냐. 근데 지금 사례에서는 이 A 다시 조항까지도 위헌 제청 신청을, 위헌 소원을 걸었거든요. 위헌 제청 신청은 대상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실질설입니다. 그래서 A 다시 조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 결국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전부를 대상으로 제기를 한 것과 실질이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헌 제청 신청이 있고 또한 기각을 받은 걸로 점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실질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첫 번째 단락의 오른쪽 여백에 이제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쟁점 간단하지만 두 가지 쟁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여백에 모두 실질설입니다. 실질설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각하 결정을 포함하는 것도 실질설. 예? 그 다음 요것도 실질설. 예, 요것도 실질설이고, 자,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제청 신청의 대상이 안 됐지만 위헌 소원의 요건을 인정하는 요것도 실질설에 따른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실질설의 대표 쟁점이 한 단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짧아 보이지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 이제 밑에 판례는 봅니다. 예, 요거 밑에 따로 실제 여러분 답안 작성할 때 위에 줄 정도, 4줄 정도만 쓸 수 있으면 충분해요. 예, 밑에 헌법재판소 판례 소개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이거 할 시간도 없고, 이거 외울 수도 없어요. 이걸 외워가지고 반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답안 작성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안 분량 확보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차차로 배우게 되실 건데 충분히 답안지 분량 다 확보해내기 때문에 이런 거 써야지만 답안지 분량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넘쳐요. 제대로 쓰게 되면. 그래서 빼버리시면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 밑에 구성이 돼요. 그래서 위에 첫 단락만 보시기를, 나머지 밑에 헌재는 괄호로 묶어버리시고 그냥 위에 첫 번째 단락이 다 판례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사례의 경우 들어가 보죠. 예, 종합입니다. 보시면 이제 사례에서 갑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법령 중 한강수계법 조항은, 자, 한강수계법 법률이죠. 아래 법률이어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강수계법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또한 한강수계법 19조 5항에 대해서는 갑이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결정도 존재하지 않지만은 5항은 1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제청도 되고 또 기각도 받은 걸로 봐야 된다. 예, 근데 이제 그 밑에 줄 보시면 한번 읽어보죠. 무리용 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가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요거는 조문에 써져 있는 겁니다. 예,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이어서 무리용 부담금의 부가징수 대상을 규정한 1항과 필연적 연관관계에 놓인다. 그죠? 1항과 5항, 대상과 부가 대상과 부가 기준은 필연적인 연관으로서 두 조항 하나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 전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부에 대해서 제청 신청 기각이 있다면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본다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어요. 판례 그대로 이제 확인만 하시면 돼요. 판례 놓은 거 그대로 확인만. 자, 그리고 이제 설문 2번 재판의 진행성. 요거는 너무 밋밋해서 볼 게 없습니다. 지워버리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사례 121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휴식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한 3회까지는 진도가 계속 밀릴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어진 진도대로 못 가요. 이런 설명들도 많이 부과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 개인적으로 뭐 직업의 자유를 어떻게 쓸까 이런 것들은 뭐 암기장이나 보고 뭐 키노트 보고도 충분히 여러분이 실력을 쌓을 수 있고 제 설명이 좀 보조가 덜 해도 되는데 헌법재판원 이런 데는 워낙에 정밀한 데라 제가 보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 못 하거든요. 알고도. 그래서 이제 이쪽에 제가 설명을 많이 부과할 텐데 우리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진도는 그냥 산술적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제가. 산술적으로 뽑아놓은 것이고, 실적으로는 이제 헌법재판원의 무게를 확 두고 제가 진행을 하고, 앞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파트 이런 데는 많이 제가 이제 맡기면서 시간을 좀 확보할 겁니다. 물론 체크는 해드리면서, 개인적으로 보시라 하면서 이제 시간 확보할 거니까, 그 진도표대로 안 간다고 해서 이제 서운해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자, 휴식 후에 지나는데, 휴식은 특별하게 말씀 안 드리면 15분으로 하겠습니다.